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결정하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영국 공군 기지에 미군 전투기가 배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서영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의 군사요충지 반다르 아바스에 오늘도 미군의 공습이 목격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13일째 공습 영상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물론 해상 전력도 차례로 무력화됐습니다. 미군은 오늘 이란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란 언론이 파악한 공습 지역을 보면 핵시설이나 방공 및 미사일 부대가 밀집된 곳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고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요청하면 이스라엘도 2분 안에 참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미군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o it looks like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So they're going to continue to pay a price. And every night the price gets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대규모 공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페어포드 공군 기지에서 미군 최신의 전자전기 EA-37B 2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자전기는 적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는 핵심 전력으로 공습 지원에 투입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은 미국의 휴전안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됐다며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 전달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안을 거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이라크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미국 측 휴전안을 이란 측에 전했지만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선 잠정 합의에 관심 없다고 전한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미국 측 휴전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어제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과 회담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총리는 지난 14일 백악관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ome tremendous music together. They want to do business with America.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미국은 이란을 벌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 자릿수 유가로 스스로 벌받게 됐다며 강경 자세를 보였습니다. 미 정보당국 등 전문가들은 이란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상황에서 공습만으로 협상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홍해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에 이란이 비밀리에 미사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란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배후 세력인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착륙 예정이던 예멘의 사나 공항이 공습을 받아 다른 공항으로 돌아가야 했던 테헤란발 항공기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과 요원 등 10수명과 군사 장비들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후티군 작전 지원과 신형 미사일 시스템 교육을 하기 위해 지휘관을 파견한 것이라며
활동 자금 명목으로 금괴도 보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당시 예멘 정부군은 허락받지 않은 비행기의 착륙을 막기 위해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에 나섰습니다. 이란 관계자들이 예멘에 도착하고 3일 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조선 2척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측은 후티 반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멘 정보부 장관과 복수의 관계자들은 장비와 인력 지원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후티 반군의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선박 공격이 있을 경우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후티와 이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급 참모진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한 겁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인이 한 명씩 희생될 때마다 미군도 똑같이 한 명씩 제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참모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의 규모와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진을 백악관으로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We can take that to a much higher level if we want to. We're locked and loaded and ready to go, but we're talking to them. 실제로 지난밤 사이엔 미군의 재공습이 시작된 지 14일 만에 처음으로 이렇다 할 공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코모로스 국적 유조선 라빈호를 공격해 항행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미군이 LPG 운반선을 공격해 선원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항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군 중앙사령부의 알리 압돌라히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미군 공습으로 이란인이 사망할 경우 희생자 1명당 미군 1명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기자가 총을 든 채 방송을 했습니다. مانند من بسیاری این اسلحه و دیگر سلاح‌ها و تجهیزات لازم را بر دوش گرفتند. 이란 보건부는 어제 지난달 27일부터 미군 공습으로 59명이 숨지고 66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중동 지역 국가들도 속속 참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친이란 후티 반군과 이 공방을 시작한 가운데 바레인과 쿠웨이트도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검은 하늘에 폭염이 비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점령한 항구도시 호데이다를 공습한 겁니다. 후티 반군이 이틀 전 사우디 국적의 유조선 2척을 공격한 데에 보복한 겁니다. 연합군 대변인은 후티 군사시설을 겨냥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매체도 호데이다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며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도 사우디 선박에 공격을 가했던 후티 반군은 곧바로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후티는 사우디 서부의 정유시설과 군사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벌였습니다. 한편 걸프 국가인 바레인과 쿠웨이트가 처음으로 대이란 공습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나라가 이달 초 비밀리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며 이란을 직접 타격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쿠웨이트에는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개전 초기부터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은 사실상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뛰어든 전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연일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이어가면서 숨통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에서 홍해로 번진 전선이 이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립하고 있는 카스피해까지 확대되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항해 중이던 대형 유조선을 정조준에 타격하자 폭발과 함께 선박이 멈춰섭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경고를 무시한 선박이 있었다며 타격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미군의 특수작전 병력이 헬기로 내려 코모로 국적 유조선을 직접 검문하기도 합니다. 13일간 이어진 이란에 대한 공습은 중단됐지만 해상 봉쇄를 이어가며 상선 12척 항로를 변경시키고 지시에 불응한 2척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제2의 호르무즈로 불리는 홍해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뒤편으로 흰 연기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받은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내 2곳의 정유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منذ 12 عاما ولن نتردد في توسيع تحركاتنا وتصعيد خطواتنا استنادا إلى تطورات الموقف. 전선은 홍해를 넘어 2,000km 넘게 떨어진 카스피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를 지나가던 이란 상선을 공격해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함과 이란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측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홍해와 카스피해까지 전선이 넓어지며 중동전이 더 확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란 전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유조선 2척을 본인들이 공격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홍해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은 건 처음 아닌가요?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란의 대리조직인 후티 또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출입하는 항구에 대한 배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난감한 것이 많은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얀브라는 항구를 통해서 현재 바벨 만데브 해협 즉 홍해의 틈 사이에 있는 그쪽을 통해서 지금 인도양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왼쪽이 막히는 거죠? 왼쪽이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는 여기도 막히게 된다면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수에즈호단을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서 한 번 더 돌아서 그럼 저기 남아프리카까지 내려가야 돼요? 희망봉까지 돌아서 이런 뭐 항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겠죠. 지금 현재 같은 호르무즈도 위기 상태고 바벨만데 해협까지 위기가 된다면 국제적으로 원유 수급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티 반군 자체가 사실은 이란의 배후 조직이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인 거잖아요. 후티 반군이 홍해를 그렇게 잘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화약이나 아니면 물자들이 있는 건가요? 후티는 해적 단계의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뭐 내륙 지역에서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같은 공격을 통해서 지나가는 배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겠고 홍해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전선이 좀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란이 처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가 장악할 수 있고 후티 반군을 통해서 홍해 지역, 그러니까 바벨만데 해협까지 우리가 이제 장악까지는 아니고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위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유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제 과시를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이란 본토가 계속 타격을 받으면서 후티까지도 일단은 참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후티도 나름대로 또 계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란의 현재 신정시에 이렇게 충성하는 조직이라고는 좀 보기는 힘들어요. 후티는 약간 조금 더 독자적인. 헤즈볼라가 이란에 직접 레바논에 가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자식 같은 존재라면 후티는 자식보다는 약간 좀 동반자 관계. 조금 더 이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이라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란의 장악력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낮다고 볼 수 있고 후티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조직이긴 합니다. 헤즈볼라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후티 쪽에서도 이제 조문단이 갔었고 조문단이 이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사나라고 하는 지금 후티 반군 장악지역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뭐 공격을 할 뻔했다 사우디가. 그래서 직접 그 사나 공항 공격했었고 그 조문단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공항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라든가 예멘 정부군이 의심하는 거는 아마 이란의 무기 같은 것들을 싣고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불안했던 지역인데 이란이 한번 후티를 동원해서 바벨만데브 해협까지도 지금 위협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니냐 이란이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요. 최근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 3발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미군이 2명이 사망하고 예. 1명이 실종이 됐어요. 예. 이 정도 인명 피해가 나왔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로 레드라인 넘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법한 것이 바로 미군 사망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명이 나왔고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원래 이란이 주로 공격했던 곳이 걸프 지역 국가들이었죠.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 최근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뭐 이런 맞아요. 지역입니다. 카타르 뭐 이런 아랍에미리트 이런 지역인데 원래 제5함대 본부가 바레인에 있고요, 미국에. 그다음에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중동에 있는 미군 최대 기지인데 제일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이란 코 앞이다 보니까 상당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요르단 쪽으로 옮긴 겁니다. 좀 더 거리가 멀잖아요. 네. 서쪽으로 옮긴 거니까 나름 이제 후방이라 생각하고 옮겨놨는데 이란이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요르단 옆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쵸. 팔레스타인이 있죠. 그래서 요르단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번에 미군 사망자까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방공망이 허술했느냐 예.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허술하지보다는 모든 방공망이 최첨단 방공망이 있더라도 이란이 여러 차례 이제 발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100% 막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망자들 보게 되면은 그 숙소라고 하나요? 컨테이너 같은데? 그러니까 총 3번 있었는데 예, 3번 있었죠. 첫 번째 공격은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어요. 예. 보도에 따르면. 예. 그리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항공기 경납고를 때렸는데 예. 다행히도 이 경납고 안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명피해는 예. 없다고 알려졌고요. 예. 문제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예. 미군 장병들이 생활을 하고 있던 예. 컨테이너형 조립식 숙소를 강타했다고 예. 하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사이렌은 미리 울렸을 텐데 예. 경보 있다고. 미리 이제 대피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숙소 같은 것들도 제대로 된 방호 설비 같은 게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다고 해도 100% 막기는 힘들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추정되는 것이 그 카이바르 세칸이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인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요. 예,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들어왔었다고 네.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거죠. 원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이렇게 예, 포물선을 포물선 그리면서 오는데 오면은 그걸 예상하고서 이제 요격망이 가동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기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필이면 방어 설비가 약한 그 컨테이너 숙소에 떨어지면서 그렇죠. 미군 사망자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사 보고서 같은 것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동식 재진입체를 예. 활용한 미사일이 효과가 있는 걸 우리가 봤다. 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좌우로 예. 움직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군이 보유한 뭐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걸로도 요격이 좀 힘든 거죠. 예, 요격이 힘들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또 충분히 많은 분들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이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위성 정보를 얻었겠는가, 좌표를 얻었겠는가. 이건 분명히 이란 혼자 능력으로는 힘들었을 겁니다. 아, 그걸 분명히 타격하는 걸 그렇죠. 목표를 잡았을 테니까. 잡았을 테고 그거는 그렇죠. 아마도 러시아나 중국이 위성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란이 지금 그래도 뭐 숨겨왔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종말 회피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탄도미사일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의 위성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이렇게 미군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이런 공격이 가능하지 않았나고 네.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지가 무아파크 살티 기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중동에 미군 병력들이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인가요? 중동 곳곳에 배치돼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후방 쪽이다 보니까 요르단으로 좀 피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레인과 뭐 카타르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후방이라고 옮겨놓은 곳인데 이곳까지도 이번에 공격당했고 아마 블랙호크 뭐 헬기들도 많이 지금 파괴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르단을 공격한 걸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 그 이란이 미사일 같은 거나 드론을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하게 되면은 이라크라든가 요르단 중간에서 많이 걸러줘요. 요격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있네요. 네, 중간에 있습니다, 예. 요르단이. 그러니까 많이 그쪽 미군 기지랑 이곳을 많이 걸러내는 그런 요격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하여튼 요르단 쪽에서 많은 부분 뭐 요격 미사일이 많이 소비가 됐다면 네. 이스라엘을 만약에 직격할 경우에 그런 걸러내는 작용 같은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뭔가 주변부를 먼저 공격을 해서 예.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예. 소진시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예. 또 이번에 또 뭐 이란 쪽에서는 걸프라든가 요르단 국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미군 기지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한 거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느냐? 아마 반미 감정 같은 거 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걸프 국가들이라든가 요르단 국가들.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도 좀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있을 거고요. 네. 반미 감정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미군을 철수시킬까요? 그 기지들이?
절대 아니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 미국이 있기 때문에 공격받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미국이 막아준 측면도 있고요. 만약에 미군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란이 이들 나라들을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란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반이란 정서가 저는 크게 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반미 정서보다. 그리고 무기 체계라는 걸 당분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반미 감정 일으키고 해서 미군 철수 쪽으로 어떻게 아니면 미국을 좀 나가게 해달라는 전쟁을 멈춰달라는 식의 아랍 국가들 여러를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반이란 정서가 커지지 않나 자충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노리는 것과 정반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결과가 수도 나올 것 있다. 같습니다. 이란이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 미군이 더 막아야 되는 포인트들은 뭐가 있어요? 이란 본국도 지금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잖아요. 네. 지금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이란이 혁명 이후에 이렇게 약해진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리족들도 이란 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활동하는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약화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란이 저는 그렇게 큰 힘을 쓸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긴 한데요. 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뭐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되 개인 단위라든가 소규모 단위에 의한 어떤 공격 같은 것들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테러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무섭네요. 예,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이란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외로운 늑대라고 할까요?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시아파 이슬람에 광신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테러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주 화가 났어요. 이란의 핵시설, 특히 곡괭이산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를 타격을 하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곡괭이산이 정확히 어떤 시설인가요? 곡괭이산이 이제 나탄즈 근처에 있는데 새롭게 이제 부각된 장소긴 하죠. 그러면 왜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미군이 왜 공습을 안 했느냐? 네. 핵시설이 있는 거는 그 전부터 알았던 걸로 나오는데 본격적인 핵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감지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곡괭이산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되어 있고 네. 최소 100m 이하의 시설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심지어 화강암이래요. 화강암이랍니다. 거기가. 화강암이면은 상당히 중동에서 드물거든요. 그런 안반만 골라서 이란이 털을 잡은 거라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 입구만 해도 좀 4개가 넘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것이 GBU-57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화강암 안반을 몇 미터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대략 60m 뚫을 수 있다고 하면 같은 지점을 연속적으로 뭐 들어가면 될 수 있지 않겠냐 추측할 수도 있겠는데 확실한 일단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입구를 안다면 위치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이스라엘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수천 기의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이 숨겨온 고농축 우라늄이 거기에 있다면은 확실하게 공습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를 지목을 했지만 이란 국토가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곳에도 일단 숨겨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라고 특정이 되어도 과연 그러면 벙커버스터를 썼을 때 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근데 미국 상원의원이 피터 헥세스 전쟁부 장관한테 물어봤죠. 이거 뭐 할 수 있느냐니까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 재래식 무기로만 봤을 때는 그냥 매몰시키는 단계. 그 안에 가장 정확한 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원심 분리기들 다 갖고 나오거나 폐기하거나 고농축 우라늄이 있으면 그걸 더 가지고 나오거나 뭐 그것을 뭐 희석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걸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뭐 특수부대를 투입한다고 해서 되기도 뭐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좀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공습은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거를 정말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회의적이고 차라리 매몰시킨다거나 지난번처럼 묻어버리는 형태로 해서 뭐 1년 내지 2년, 뭐 3년 정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된다면 1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또 움직임이 보이면 또 공습해야 되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해서 잔디깎기라고 하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곡괭이산이라는 곳이 옛날에 이스파한이랑 나탄즈 핵시설 피격하고 할 때도 구멍이 막 3개씩 나 있더라고요. 네. 100m 정도 되는 지하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60m 내려가고 60m 또 내려가고 예. 60m 또 내려가고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64, 24하면 240m까지 네.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탁탁탁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대단하니까요. 그렇죠. 분명히 저는 그 안에 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보를 해줘서 이 지점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벙커버스터를 연속적으로 투하해서 뭐 이런 상황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걸 또 미리 알았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이번 주까지 시간을 줬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라든가 교량 타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핵시설에 대한 타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괭이산 계속 주목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공언한 말이 바로 선박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지를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발전소 교량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전문가들이 내륙 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종국에는 테헤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랬었죠. 최후 통첩을 이렇게 날려요. 발전소 공격하겠다. 하다가 뭐 카타르와 파키스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란의 요청이 있었다. 조금 더 늘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군 사망자도 나왔고 그다음에 민간 상선을 공격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라고 얘기를 했죠. 발전소 공격하는.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만약에 증거가 드러날 경우에 미국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건이 좀 확실하게 조건이 확실해졌어요. 예전처럼 모호하게 연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란이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침대로 어떤 협상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교량은 이미 많이 또 파괴했죠. 남부 도시 반다르 아바스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도시를 고립시키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들은 다 끊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테헤란이랑 내륙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만약에 공격한다면 테헤란의 상당 부분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다마반드라는 발전소 있거든요. 다마반드? 거기를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란은 암흑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전기가 끊기게 됐죠. 제가 지금 이란 친구들과도 지금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기가 끊기게 된다면 예전에는 이제 이란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끊었는데 미국에서 발전소가 타게 전기가 끊긴다면 당분간 이란 친구들과도 어떤 소통이 안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란 친구들은 그 테헤란 공습이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친구들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역시나 이제 뭐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미국의 공격을 바라는 친구도 있고 우리 정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1월 달에 시위에 나갔다가 학살을 눈으로 지켜봤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반대로 반다르 아바스와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공격을 비난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란 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라고 해서 뭐 이란이 전 국민이 결집했다. 저는 뭐 완전히 결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춰졌다. 그렇게 비춰졌고 거기에 직접 참여할 정도면 맹목적인 체제의 지지자들일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이 뭡니까? 동원된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이란 체제가 완전히 뭐 단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란 체제의 어떤 분열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한 몇 %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미국이 통제한다든가 핵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확인할 길이 없긴 한데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상군 투입은 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륙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중에서 이렇게 강습을 하면서 뭐 특수작전 같은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미군 사망자가 안 나온다면 저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미군 사망자가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실행하기는 또 중간 선거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요.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4일일 겁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지상작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전 딱 떠오른 게 쿠르드족이 생각이 났었어요. 물론 지난 3월에 한번 꺼내들려고 했다가 튀르키예 대통령이 반대에 있었던 접었던 카드긴 한데 그러니까 이란계 쿠르드인이고 현재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지금 거점을 삼고 있는 쿠르드족이 아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지상군 중에서도 사실 특수부대들 중에 특수부대 전사들이 많다고 유명한 부대잖아요. 그렇죠. 특수부대고 대략 이제 숫자는 많이 잡아야 한 5천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군대가 뭐 테헤란까지 진격하기가 그건 힘들겠지만 지금 남부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태죠. 이란은 아무 피해 없다고 하지만 본토가 공격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미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부 지역 지금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쿠르드족은 서부 지역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될 거, 만약에 지상작전이 쿠르드족에서 감행이 된다면 터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럴 경우는 이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죠. 남부 지역 공습받고 있죠. 서부는 쿠르드족이 들어올 수도 있죠. 공습 지금 방공망은 제대로 작동 안 된 상태에서 테헤란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는 고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주변 국가들을 또 설득해야 될 겁니다. 쿠르드족은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튀르키예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있지만 이라크 중앙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란도 반대로 쿠르드 자치정부라든가 이라크로 또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고 해서 복잡한 문제긴 한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평화협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서로 싸우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처음에 MOU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협정을 조인하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조인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열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예, 이란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파국이 결정된 전 MOU 양해각서 5조에 있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서 이란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관리 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고 나서 60일간은 또 무료 통항 뭐 인심 쓰듯이 해주는데 그것도 신청서를 우리가 받아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60일 이후에는 또 자신들이 이것을 뭐 서비스로라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해석은 달랐죠. 아니 무조건 일단 60일간은 무조건 자유항행이라 했는데 이란 측에서 저는 약간 좀 초조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있던 유조선들을 이렇게 빼내오는 작전을 계속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 미군, 그다음에 뭐 오만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그 작전을 해왔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안에 배들이 어느 정도 갇혀 있어야지 미국과의 추후 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들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인질이 되고 협상할 때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배들이 진행할 때마다 신청서 받고서 통행료든지 서비스료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신들 생각과 달리 미국에 의해서 많은 배들이 빠져나가고 그때만 해도 석유 공급이 늘어서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원유 공급이 과잉이고 유가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란이 우리 의도대로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지렛대를 것 너무 빨리 예.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자신들의 이거는 없던 권리를 맞는 거잖아요. 국제 수로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만까지도 꼬드겨서 같이 할랬는데 오만은 우리는 국제법대로 하겠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좀 초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MOU 양해각서 조건들 많은 분들이 분석했을 때는 이란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건부이긴 했지만 미국이 많은 또 당근책을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당근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경제 해제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란이 이행하는 걸 보고 미국이 들어주기로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란산 원유 수출, 뭐 판매,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해외자산통제국이 규제를 풀어줬었죠. 그래서 7월 22일경일 거고요. 그것이 원래대로라면 8월 21일까지 이란산 석유가 판매가 되고 또 달러로도 이란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름 만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란이 지나가는 카타르라든가 이런 상선 공급하면서 이것이 미국이 7월 8일 날 완화 조치 해준 걸 바로 철회를 해버렸죠. 그리고 다시 지금 예전에 했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이란 봉쇄에 맞서서 역봉쇄를 또 실시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란이 좀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란이었다면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거 2달 안에 해결 안 됩니다. 양해각서.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석유 수입을 얻어가면서 충분히 이렇게 미룰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란이 좀 빨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격을 했었고 그때가 또 하필이면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란의 어떤 강경파들이 특히나 혁명수비대 좀 격앙된 감정이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핵 프로그램 얘기 같은 것들 양보할 수 없는 자신들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찍 자신들이 먼저 파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기의 책임은 미국보다는 우선 MOU 5조의 해석을 놓고서 이란이 어떤 도발한 것에 대한 또 이란 측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상황이 평화적으로 바뀌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더 강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진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란이 어느 정도 좀 수수료 주면서 서비스를 주면서 하는 것도 뭐 유조선이라든가 뭐 해운사 측에 뭐 정유사 측에서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선례를 한번 들어주면은요 전 세계 해협 다 돈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국제수로는 이렇게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로 지금 계속 이거는 협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미국, 이란만이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나서야 될 문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 당사자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이란에 뭐 설득도 해야 되지만 압력을 가할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도 다자협력 체제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이란과도 소통해야 되지만 국제적으로 뭐 참여할 필요가 압력하는 쪽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잠깐씩 그럼 임시 휴전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예. 이란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강대강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선다거나 바로 협상안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지금 파키스탄과 카타르를 엄청 바쁘게 뛰어다닐 거예요, 양쪽에서. 그리고 이란 내무장관도 얼마 전에 또 파키스탄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 측과 이란 측에 어떤 정도 계속해서 뭐 휴전이라도 빨리 10일 휴전 제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측에서 딱 받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강대강 국면을 치달으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어느 쪽이 먼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중재국의 노력에 따라서 휴전을 갈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 문제를 조속히 끝내고 한반도에 집중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 문제가 일단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구상이었을까요? 중간 선거 전이 됐든 언제든 본인이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 이벤트 같은 거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김정은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내가 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란 전쟁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도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뭐 끌려 들어가고 이란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미국이 뭔가 계속 불리하면서 이렇게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면 북한이 자신감을 상당히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핵 갖길 정말 잘한 거고 그렇죠. 미국 뭐 별거 아니네. 우리가 버티면 되네. 이런 좀 잘못된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이란 문제가 좀 빨리 좀 해결이 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뭐 해결 안 된다면 저는 즉흥적으로라도 김정은과 어떤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들은 계획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가 사실 이 와중에 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랑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받았더라고요. 예. 이것 때문에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좀 있어요. 예. 무하마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 이게 염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원자력 우리도 하고 싶다. 근데 요번에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영토 안에서 미국이 뭐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네. 사우디 영토 안에서 뭐 우라늄 농축 권리라든가 뭐 재처리 권리를 줬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란도 그러겠죠. 사우디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은근히 또 같은 아랍 형제지만 라이벌 의식이 있는 국가 아랍에미리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발전소 있잖아요. 바라카 원전 있지만 우리도 왜 우라늄 농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마 본물처럼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튀르키예도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튀르키예는 뭐 러시아 원전 지금 건설 중이긴 한데요. 네. 튀르키예도 주장할 거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제일 불안하겠죠. 사실상 중동에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어요. 핵 보유국, 그러니까 네. 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핵 보유국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도 미국에 항의도 할 것 같고요. 견제도 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빈살만과 어떤 거래 같은 거 좋아하니까요. 어떤 뭐 의도가 있었는지 이란을 어떻게 보면 사우디로 하여금 농축 권리 주면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핵도미노를 일으킬 것인지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계속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중동은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우디도 예.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나요? 라고요. 예, 우리도 네.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북한을 위해 북한도 있고, 예, 북한도 지금 뭐 핵 보유국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그러면 뭐 동북아시아까지도 도미노가 또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지금 핵 프로그램 얘기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매몰돼 있어요, 주제가. 그래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북한이 이것을 지금 뭐 미국이 여기에 지금 뭐 수렁에 빠져 있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북한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란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요? 이란 내부 상황. 지금 전쟁이 다시 시작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만약에 이게 평시가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안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아버지 장례식인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고 지도자인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디 있냐. 근데 메시지 요번에 냈는데 또 대덕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 국민들이 지금 모스타바가 어떻게 된 거냐. 자, 체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란이라는 국가가 신정 체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혁명을 찬양하고 진짜 이 신정 체제를 정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지금 혁명 수비대가 실권을 쥐고 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거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실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신정체를 지지하는 지지자라면 우리는 신정체를 지지했는데 지금 우리는 군부 독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지금 뭐 대통령도 통제하고 여러 부분 다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혁명 수비대는 원래가
최고 지도자에 친이 되고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을 바치게끔 돼 있는 조직인데 지금 뭐 혁명수비대가 정규군을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조직 구조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신정체제의 근간을 지금 오히려 혁명수비대가 흔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버틴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오히려 지금 혁명 이후에 신정체제에 대한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 체제가 평시가 됐을 때 오히려 저는 또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 같은 것들이 신정체제뿐만 아니라 반체제까지도 포함해서 더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스타바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부 균열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나와야지 모든 게 다 통제가 되죠. 대통령부터 해서 혁명수비대, 정규군, 관료조직 이런데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지금 뭐 실권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총사령관 아흐마드 바이디라는 사람이 월권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전 분명히 뭐 체제를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덕인 위원님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도 중동에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긴급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의 지하 시설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고요. 도시죠, 도시. 미사일 도시라고. 13,000여 곳을 군사적으로 타격했는데 90%가량 복구가 됐다. 타격은 했는데 이제 지상에 있는 부분을 많이 타격했다는 것이겠죠. 지하에 있는 부분을 그것까지 완전히 그러면 파괴했느냐. 이른바 제2의 포르도가 있을 수 있다. 포르도보다 더 깊은 튼튼한 안반 안에다가 핵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북한한테 배웠다는 증거가 있나요? 북한과 이란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친합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방문지가 북한이었습니다. 김일성이랑 서로 손잡고 엄청나게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협상 반대합니다. 협상이 되면 돈도 들어오고 경제가 풀리지 않겠냐? 자유화가 되니까. 이란 사회 내부에서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변수로 생각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런 비유 들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일제 군국주의의 마지막 광기를 보는 듯한 이란의 무기 그리고 전쟁 능력은 초토화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미사일 시설의 80% 이상은 이미 괴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전국에 있는 지하 미사일 기지가 90%가량 복구가 됐다. 아니 이게 어떻게 대체 가능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게 군사적으로 이미 승리했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랬는데 우선 출처가 이제 뉴욕타임즈라서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진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는 합니다. 근데 양측 얘기가 완전히 또 모순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가 얘기한 게 대부분을 이제 타격했다. 그 부분은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 네. 타격은 했는데 이제 지상에 있는 부분을 이제 많이 타격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지하에 있는 부분을 그것까지 완전히 그러면 네. 파괴했느냐, 무력화시켰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는다는 점이 되겠죠. 이란이 기만 전술을 많이 쓰잖아요. 예, 지하 예. 도시를 막 건설을 해놓고 사실은 출입구가 다른 데 있는데 예. 일부러 다른 출입구에 많이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그쪽을 타격하게 유도를 하거나 이런 전술을 썼다고는 하지만 13,000여 곳을 군사적으로 타격했는데 이걸 복구한다? 이게 돼요? 글쎄 이게 이제 복구일 네. 것인지 네. 원래 있던 재고일 것인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미국과 이번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제 파괴한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시설, 뭐 군 시설, 핵 시설, 네. 지상에 있는 거 파괴했죠. 그쵸.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산업 시설도 파괴했습니다. 군수 산업이 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파괴했고 제철소까지 파괴했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파괴한 건 맞는데 그러면 이란이 그걸 다시 복구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자료로 보여주죠. 이란 저희 네. 국영 TV로 이렇게 지하에 보면서 이렇게 막 재고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다. 아니 엄청 크고 예. 터널이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고요. 도시죠, 도시. 미사일 도시라고. 그죠, 해가지고. 미사일 시티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거기도 적재가 다 착착착착 돼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옛날 영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옛날 영상일 네. 수도 있고 네. 옛날 영상이라면은 뭐 충분히 미리 찍어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만약에 복구했다면 정말 이란이 지하 안에 정말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되겠네요. 안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위에 지상 시설을 타격해도 우리는 사실상 큰 타격이 없었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네. 그런 영상을 때마침 딱 휴전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내보내는 것 같고요. 결국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쟁을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면 그때 정말 이란의 말이 진실이었는지 허언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지하 시설, 그러니까 미사일 시티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게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나온 게 있나요? 완전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대략 뭐 10여 개 이상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철도 레일도 깔려 있고요. 그 안에서 부품 같은 것도 예. 조달이 가능하고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게 환기구 같은 게 중요하겠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환기구 문제. 환기구. 네. 예. 미국이 그 부분을 많이 노려서 공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안에도 이게 또 시설들이 화재라든가 어떤 더 이상 폭발을 막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는다고 그러죠. 격벽같이. 격벽 같은 네, 그런 거. 걸. 예, 그런 걸 만들어 놔서 네. 한 부분이 이제 타격이 돼도 다른 부분이 타격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이제 환기구, 이제 위장 전술에서 여러 개 환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몇 개를 막았더라도 뭐 다른 곳에 환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아무리 미국이 위성 자료가 뛰어나고 공군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약간의 어떤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는 이라는 좀 입구라든가 환기구 같은 게 부순 채로 일단은 방치한 채로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러 복구를 안 하고요? 일부러 복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전쟁이 개시가 된다 싶으면 다시 이제 걷어내고 이제 드러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미 걷어낸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죠. 위성 사진 같은 데. 그렇다면은 아직 휴전이라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그곳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을 이제 끌어낸다던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이란 핵시설도 마찬가지로 지하 도시처럼 건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투입을 네. 하면 이게 사실 벙커버스터라는 게 위에서 떨어지면 네. 지하로 들어가다가 그렇죠. 공간이 나오면 그 순간 터지는 원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원심 불리기 위해 다른 공동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타격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아까 미사일 시티도 그렇고 탄도미사일 시설도 그렇고 드론 뭐 지하 소공장도 그렇고 이게 다 지하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지하도 이제 아무런 지하가 아니라 화강암 같은 안반이 튼튼한 곳에 지하에 이제 파고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포르도나 산 시설 그렇죠. 밑에 예, 있군요. 산이 있고 그 예. 안에 또 이제 안반 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미국이 사용한 거 보면은 이제 900km짜리 네. 그 탄도를 단 걸 이제 공격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건 좀 약한 거고 네. 조금 더 센 게 작년이었죠.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다 있었던 게 GBU-57. 57. B2 스텔스 전투기를 이렇게 네. 했던 거. 그게 대략 이제 60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13, 14톤급. 예, 그렇죠. 이죠. 13톤이나 달하는 네. 건데요. 현재로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최강의 벙커 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포르도 같은 시설은 90m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으로 여러 번 계속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뽕뽕뽕 3개 정도 들어가 예, 있어요. 계속 거기를 해야지 네. 이제 계속 밑으로 차곡차곡 내려가면서 예. 밑에 시설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란이 깊게 파놓을 수도 있고 핵심 원심 분리기라든가 네. 핵물질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벙커버스터 미치지 못하는 지하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성과를 강조하려고 네. 핵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핵먼지를 우리가 뭐 수거하겠다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핵먼지의 상태일지 아니면 온전한 것을 이란이 다른 곳으로 옮겨놨을지 이런 부분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IAEA 같은 경우는 뭐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네. 미국도 뭐 그걸 수거해 가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진실은 아직까지는 이란만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이른바 제2의 포르도가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언론에 나온 피객스 마운틴이라고 예. 불리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아직까지 공습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2의 포르도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이란이 지상전 하면은 싸움을 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은 땅이 넓고 숨을 곳이 많아 이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란도 IAEA 국제원자력기구 신고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그런 핵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포르도라든가 뭐 나탄즈 핵시설도 IAEA가 아니라 외부에서 적발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제대로 이제 신고 안 하고 예. 몰래 감춰왔다가 일단 걸린 거죠. 이란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핵무기를 갖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래서 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수주 안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정도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애매한 발언이긴 해요. 민간용보다는 필요 이상의 핵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가 제일 유명하지만 피켓스 마운틴, 그러니까 네. 곡괭이산이죠. 거기에 새롭게 지금 엄청난 높이 1608m라고 지금 드러났는데요. 그 안에다가 이제 또 깊게 땅을 파서 포르도보다 더 깊은 튼튼한 안반 안에다가 지금 뭐 핵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기서 어떤 원심분리라든가 어떤 핵시설을 하는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 그 전에 아주 유명한 시설들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런 데를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 같기는 한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안반 안에 어떤 핵물질이라든가 원심분리가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 점입니다. 자료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가자 전쟁 때 이스라엘이
하마스 땅굴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요. 이때 어떤 전술을 썼었냐면 500km짜리 지하 미로에 펌프 7대로 바닷물을 막 퍼넣은 거예요. 지하 시설을 잠기게 하려고. 그렇죠. 예. 이게 성공을 했었나요? 그게 생각만큼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게 좀 이제 인도주의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하여튼 하마스 인질들이 잡혀 있구나. 인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때만 해도 그랬었죠. 그래서 바닷물을 버가지고 아예 그냥 못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콘크리트를 부어버린다던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바닷물을 이렇게 막 불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농지라든가 토양까지도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안에 오염 물질들이 있고 뭐 화약 약품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이스라엘도 아마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완벽하게는. 이 터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두더지 땅굴처럼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것이고 정말 거미줄처럼 안에가 도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스라엘 측에서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아마도 북한으로부터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이란이 북한한테 배웠다는 증거가 있나요? 우선 북한과 이란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친합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도 북한과 이제 이란이 교류를 했었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이 이란으로 대거 이제 전수가 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광업 개발 무역회사라는 곳에서 아마도 이란의 땅굴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드는 광업 무역회사. 무역회사. 북한은 6.25 전쟁 때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하화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땅굴 같은 거 북한에 많이 판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1땅굴, 제2땅굴 그렇죠. 같은 데 가면은 견학 갈 수 있어요. 다 봤는데 엄청 단단하게 잘 파놨더라고요. 그건 이제 남침을 위해서 이제 판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 본토 안에서는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지하 요새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기술이 이제 북한에서 이란으로 갔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리 하메네이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1989년 이후로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방문한 방문지가 북한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 김일성이랑 서로 손 잡고 뭐 엄청나게 친했었습니다. 그때 사진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혈맹이에요, 둘이.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란에게 미사일 기술도 전수해줬고 지하화하는 어떤 땅굴 기술 같은 것도 상당히 전수해줬다고들 서방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하메네이의 마지막 해외 출장이 북한이었다니. 그렇죠. 김일성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둘이 이제 친한 국가라는 사실도 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아마도 미사일 시티도 그렇고 핵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지화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란 땅이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16배가 넘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커요? 네,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험준한 산지 같은 거, 뭐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엄청난 큰 산이 있죠. 그런데 뭐 계속해서 이런 지하 기지 같은 걸 만들려면 아무리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공습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란을 만약에 전쟁으로 굴복시키는 데는 상당히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위원님이 이란 현지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주민들은 지하 시설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 뭐 극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이 뉴스를 통해서 더 아는 정보가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자, 우리가 협상할 때 보통 반대하는 쪽은 되게 강경파들이 반대한다 생각하죠, 이란에. 네, 보통 그럴 것 같아요. 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협상을 하느냐. 우리는 아직 더 미사일도 있고 우리가 반항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핵 능력도 우리가 있는데 이걸 왜 우리에게 미국에게 넘겨주냐 이런 얘기인데요. 강경파들도 협상에 반대하지만 반체제파들이 있었죠.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민주화 시위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 인권, 존엄, 그다음 여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나온 시위였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외쳤지만 결국에는 1월 8일과 9일에 엄청난 정부의 유혈 진압에 의해서 지금 잠잠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친구들도 협상 반대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협상이 되면 돈도 들어오고 경제가 풀리지 않겠냐? 자유화가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이 이 친구들은 신정체제로 갈 것이고 혁명수비대를 강하게 만드는 데 쓰일 것이고 체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정체제 쭉 가면서 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으면 우리를 더 탄압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2의 하메네이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이미 뭐 모스타바 체제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 체제로 돈까지 가진 모스타바 체제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꿈은 더 멀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자기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곡 편을 들 수 있지 하지만 의외로 자기 체제를 지원하기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시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체제 전복 자체를 원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체제 전환, 레짐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점이죠. 저는 북한과 다른 점을 이 부분을 꼽고 싶어요. 작년에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끝날 때만 해도 이란이 다시 그럼 핵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더 위험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쵸. 이란이 생각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리비아처럼 핵을 포기하면 카다피처럼 몰락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더 핵을 가져서 북한처럼 가지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는 점이죠. 근데 그거는 중동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러면은 국민들도 같이 고난의 행군에 참여할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메네이를 지지할 것이다.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12월에부터 해서 1월달에 그런 시위가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란이 되게 일치 단결돼 있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북한처럼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을 감수하겠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점, 북한과 다르다는 점을 좀 이란의 특징이라는 점. 계속 나오는 게 드론을 좀 많이 사자. 예. 드론이 너무너무 효과적이었다라는 건데 이란이 샤헤드 드론이 진짜 싸잖아요. 예. 쉽게 생산이 가능한가 보죠?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이란이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수출했죠.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썼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드론을 드론으로 막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뭐 스팅 날리고, 날리고 네. 요격 드론 같은 걸 예. 발사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뭐 하루에 2,000대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란도 뭐 그에 못지않은 숫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하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면 네. 뭐 아직까지도 드론 생산 능력 따지면 뭐 수만 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게 지금 드론으로 지금 이란이 상당히 가성비 대결에서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값이 싸죠. 뭐 $20,000면 우리 돈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비싸긴 합니다만 이것을 막는데 이제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이 한 발에 뭐 $300,000? 이게 너무나 이제 가성비 대결에서는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데 3천만 원대 뭐 50억 정도니까. 50억 정도. 막긴 막아야 하지만 이거 너무나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크죠. 미국도 전비 조달에 있어서 요격 미사일 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주둔 미군 기지에서 이제 전략 물자 같은 것도 이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안 같은 것도 저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이 학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싸게 어떤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걸프 지역에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왔었죠. 드론을 막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론을 드론으로 막고 또 소리 같은 걸 이제 탐지해가지고 사이드 드론을 막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실전 검증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이언 돔에 의해서 아이언 빔이라고 하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만들었죠. 레이저로 하면 뭐 $2면 가능하다고. 정말 싸더라고요. 2,000원. 네, 한 발 쏘는데 2,000원. 저도 그 정도는 요격할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하지만 고고도 체계라고 할까요? 기상 조건에 의해서 뭐 날이 흐리다거나, 레이저는 그렇죠. 뭐 황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아이언빔 아니면 레이저로 어떻게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런 좀 저가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지금이 이제 전쟁의 중대 기로잖아요. 비장의 카드가 있나요? 비장의 카드라고 한다면은 자신들이 말하는 이제 고체 연료를 탑재한 초음속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거리로 치고 이제 뭐 파괴로 치면 호람시아르라고 하는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여러 탄도미사일을 아직까지는 뭐 자신들이 아껴두고 있다. 뭐 세진은 얼마 전에 발사된다고 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 이렇게. 세질 발사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아 그래요? 그게 연출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쵸. 누가 미사일 발사되는데 그걸 해요? 약간 좀 연출된 모습인데 이제 세질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저는 확신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비장의 카드들, 특히나 이제 주목하는 건 초음속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그런 것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최신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 아직 쓰지 않았다. 지금 쓸 능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제 휴전 기간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발사대가 나와야 될 거고요. 고체 연료는 뭐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빨리 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미국이 또 위성으로 볼 거란 말이죠. 언제 문이 열리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 기간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뉴욕타임스에서 말하는 정보 당국의 평가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들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들을 전부 다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란에게는. 이란에게는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구까지 발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협을 자신들이 뭐 통행료를 받겠다. 지금 바꿔서 통행료는 좀 심하니까 뭐 보험 형태로 받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이거는 네. 미국 이란 전쟁의 틀로 보면 안 되고 이건 국제사회가 이건 나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위안화 일본 돈도 받을 수 있게 네. 계좌 다 터놨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다는데 오히려 혁명수비대가 거기서 사라져 주는 것이 더 저는 페르시아만 항행을 위해서는 더 안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속정이라고 하죠. 고속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잠수함도 지금 뭐 준비해 놨다고 하고 그 가장 위협스러운 것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해안지대에 있는 드론과 미사일 어떤 기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걸 복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 세척 일부러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하면서 구축함 세척 이렇게 지나갈 때 이란이 일단은 반격을 했었죠. 그때 일부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일부러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부러 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 발사되는 위치가 어딘지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했다고. 미사일 발사 지점을 파악하기 거점이죠. 위해서 원점을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고속정이 숨어 있는 게슘섬이라든가 반다르 아바스 같은 해군 기지 같은 것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이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저는 약간 간복이 아니었나.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재개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래도 항행을 자유하게 시키기 위한 그런 군사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쪽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 이란도 거기에 대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뭐 발사대 같은 것들을 지금 다시 복구하는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이란의 이런 무기들 중에서 뭐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고속정을 봤는데요. 보셨어요? 직접? 텔레비전에서 봤죠, 저도.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고속정 같은 것들이 뭐 수백 척이 몰려들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 이지스함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막기는 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곳곳에 숨어있는 미사일과 드론 시설 같은 것들이 수십 발,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의 최첨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100% 막는 방어력이란 없죠, 사실. 100%를 막지는 못할 거고요.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는다거나 미군 사상자들이 발표할 경우 이란이 엄청나게 선전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 안에 또 반전 여론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고속정 같은 것들 그걸 또 대비해서 미국은 A-10이라고 하는 또 전투기도 다시 들어왔고요. 아파치 헬리콥터 같은 경우가 아마도 그런 것도 하나씩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최첨단 미국 해군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것들도 보면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 소형 잠수함을 개조해서 이렇게 했다고. 페르시아의 돌고래라 불리는 이제 가디르급 잠수함 10척에서 15척 있다고 하는데 면면을 봤을 때는 정말 미 해군의 상대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페르시아의 어떤 지형짐을 이용하고 육지에 숨어 있는 어떤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에는 미 해군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미국이 먼저 공격할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프리덤 같은 것들을 인도주의 목적으로 해서 항행의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이란이 반격할 경우에 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명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중요하죠. 항행의 자유 지켜져야 되고요. 인도주의적으로 우리 선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박들이 좀 갇혀 있잖아요. 빨리 빼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이란 혁명수비대라든가 이란 당국 측에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위원님은 프로젝트 프리덤이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이란이 무조건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주권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해협 범위도 좀 점점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도 받아야 되고 뭐 안 그러면 뭐 케이블까지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눈을 뜨고 만약에 지나치게 된다면 이란으로서도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이란 안에서 자기들 부서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무장관 다른 얘기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체제 친화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고도의 역할 분담이다. 근데 역할 분담 치고는 저는 상당히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나무호 우리 피격된 거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로서 이란이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란의 소행이 이미 거의 뭐 저는 99%라고 저는 다른 사람일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죠. 뭐 아니라면 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뭐 민병대, 그렇죠. 뭐 그 정도는 가능하거나 이란을 떼고 생각하기는 힘든 부분이긴 하죠. 외무부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우리가 공격을 한 건지. 그리고 지금 통제 자체가 정부 아래에 원래 일단은 외무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뭐 혁명수비대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저는 상당 부분 전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혁명수비대도요. 자신들은 되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쪼개놨어요. 지휘체계를. 이거 모자이크 교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31개 지역이 있는데 그걸 다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제하는 뭔가 탑 조직이 없는 거잖아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예. 지방 분권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란이 자랑하는 게 우리는 목이 잘려도 머리가 잘려도 팔다리는 살아있다. 팔다리는 살아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중앙에서 통신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현장의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휴전이 처음에 됐을 때도 중앙 테헤란에서는 다 알겠죠. 일단은 외무부랑 얘기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혁명 수비대까지 전달되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는 알고 있었는데 각 지역에 있는 혁명 수비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얘기. 그럼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가는데 하루나 걸려요? 통신으로 하면은 다 빠르죠. 근데 미국이 도감청을 하고 있고 통신 같은 것들을 자유화할 수 있게 전자기기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참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또 쪼개놨는데 그것의 이제 부작용들도 저는 만만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튀르키예한테 미사일이 3발이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혁명수비대가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외무부가 나와서 수습을 해요 항상.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지금 혁명수비대와 외무부 간에도 좀 손발이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중앙의 혁명수비대와 현장 혁명수비대 간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지금 이제 미국이 해상 역봉쇄를 하면서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 혁명수비대 월급도 줘야 되는데 1차 자원 배분은 우선 혁명수비대한테 가겠습니다만 이 해상 역봉쇄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과연 시간이 이란의 편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시간은 이란의 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체제가 버틸 수 있다. 뭐 제재를 받으면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냐. 뭐 저항 경제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혁명 수비대의 수입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혁명 수비대는 그동안 그림자 선단 이용해서 중국에 밀수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신들이 사업도 확장하고 원유 수입 같은 걸 노렸었는데 역봉쇄하면서 석유 수입의 차질을 바꾸는 게 혁명 수비대고요. 이렇게까지 제재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최대의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혁명 수비대 지도부도 현재 뭐 분열되어 있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국민들은 변수 생각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것이다라고만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혁명 수비대가 세니까요. 맨날 그 뭐 합동군사본부 사령관 뭐 대변인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아니면 외교부 대변인 아니면 뭐 이란 국영 TV 방송 내용만 보니까 이란 사회 내부에서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일단 변수로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부터 들불처럼 일어나면 이것 또한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시 체제지 않습니까? 이미 1월 달에도 유혈 진압했었고요. 전시 체제 되면서 지금 사형 집행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때 레슬링 선수도 그렇고. 네, 그렇죠. 미성년자였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형 집행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현재 뭐 자원 입대 연령을 낮추겠다. 뭐 12살까지 낮췄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하는 임무가 주민들 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산하에 마시즈라고 하는 민병대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시위 진압하고 시민들 감시, 순찰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걸 이제 소년들한테 하게끔. 12살이면 사실 제가 첫째가 10살이거든요.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 그거는 뭐 문제가 많은 거죠. 인도주의적으로 봤을 때도 국제법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뭔가 지금 이란 안에서도 내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송에서 얼마 전에 뭐 총 쏘는 걸 막 가르치고 앵커한테 와가지고 분해하는 법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이 채널 A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뉴스 시간에 이렇게 총 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큰일 나죠. 그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비유 들어도 될까 모르겠는데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 군국주의 마지막 광기를 보는 듯한. 비슷한 것 같아요. 일제도 막 학생들 동원하면서 죽창훈련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일본도 뭐 가미가제 뭐 이런 거 강요한 거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중첩돼서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데자뷰 같네요. 진짜. 데자뷰 같고 저는 상당히 좀 소름이 끼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란이 자신들은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본토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란 사회 내부를 어떤 단속하기 위한 그런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이란이 막다른 길에 와 있다. 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저는 이란이 자꾸 이제 뭐 저항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란의 진정한 저항 정신은 아마도 미국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이런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 수비대 저는 이권 수비대, 특권 수비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저항이 아니라 지난 1월 거리를 메웠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 그것이 전 진정한 이란의 저항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란의 드론, 미사일 그리고 군사력의 실체를 탈탈 한번 풀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이란 공영방송이 요르단 미 공군 기지를 폭격했다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유성이 떨어지듯 미사일이 떨어지고 굉음과 함께 폭발이 있는 모습인데요. 거대한 불기둥 그리고 불꽃이 사방에 튀는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휴전 결렬 이후에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 이틀 미군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요, 이라크에서 이란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또 숨지는 등 추가 인명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휴전 파기 이후에 첫 미군 사망자인데요. 그것도 연이틀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쟁 더 격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일단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다시금 활발하게 되살아난 걸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미군의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이란은 완전히 이제 무력화됐다. 네. 미사일도 그렇고 뭐 드론도 그렇고 해상 역량 모든 게 다 이제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이번에 요르단에서 미군이 이란 미사일의 직접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르단이 이란으로부터 꽤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방이라고 여겼던 곳이기 때문에 네. 조금 방심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무리 촘촘한 미국의 방공망이라 하더라도 네. 이번에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함께 자폭 드론도 아마 같이 사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방공망이 모든 표적을 다 타격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막 그중에 일부가 지금 이란의 미사일 중에는 이 우에 변칙 기동을 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솟구쳤다가 직선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방공망, 요격망에 좀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란의 미사일이 그동안 휴전 기간이 4월 7일부터 거의 한 2, 3개월 됐거든요. 네. 그동안 파괴됐던 그 지하 창고의 입구를 다 복원을 해서 33곳이 무력화되는데 30곳을 복원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란의 미사일의 역량이 대략 한 70% 정도 건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일부 최근에 봉쇄를 풀어주고 또 이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힘을 좀 회복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습으로 1차 교전 때 다 없어진 줄 알았던 이란의 미사일 능력, 지하시설의 입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미사일 능력도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건데요. 이렇게 미군까지 사망하는 이 상태까지 되면서 미 중부사령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군 전사자 발생을 알린 직후에 본격적으로 이란의 공습을 가한 건데요. 캄캄한 밤에 불꽃을 내뿜으면서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섬광이 번쩍 일고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일주일이 넘게 야간 공습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란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 2곳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가했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미국을 대악마로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امروز شیطان بزرگ بار دیگر چهره واقعی و بدون نقاب خود را آشکار کرده با این حماسه نقض عهدهای مکرر شیطان بزرگ نسبت به تفاهم نامه امضا شده بین رئیس جمهورا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이란 지도자가 미국, 특히 트럼프를 대악마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전쟁 초기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주요 시설들은 그렇게 폭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공격은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뭐 담수 시설을 포함해서 에너지 시설, 뭐 이런 주요 시설들까지 무차별 공격으로 감행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타격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말하면 이란의 해상 전력, 호르무즈에서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미군이 전사했거든요. 네. 이건 레드라인을 넘었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그 폭격의 수위와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에 제한되지 않고 교량이라든지 네. 철도라든지 또 일부 담수화 시설이나 전력 관련 시설들도 타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참에 이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란의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네. 이란이 더 이상 호르무즈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네. 사실은 미국이 이런 공격을 개시한 것은 MOU를 타결을 했지만 이란이 MOU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아무리 맷집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타격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 전쟁 초기에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유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처음 봉쇄했을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란이 봉쇄했을 때는 그 내부에 2,000척이 넘는 배가 갇혀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기간이 길었죠.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조치한 것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였거든요. 그랬죠. 그것이 이란에게는 큰 아픔이 됐습니다. 네. 그걸 풀기 위해서 이란이 회담에 나왔고 MOU가 맺어졌거든요. 이번에 이번 MOU가 흔들리게 된 이유는 사실 이란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MOU를 먼저 위반한 것은 이란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핵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걸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다시 봉쇄를 했고 미국도 역봉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때보다 미국이 더 강력한 힘으로 호르무즈에 대한 이 통제권을 가지고 이 통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이 원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를 다시금 통제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먹히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목표물로 이란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곡괭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높은 바위산, 곡괭이 산으로 불리는데 그 약 100m 밑에 핵시설이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이란은 이곳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맞받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드론 발사대로 추정되는 장비 여러 대가 순식간에 폭파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11일째 야간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시설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 산을 곧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be hitting that area probably pretty soon,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곡괭이 산은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란이 핵 원심 분리기를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트럼프는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느 곳이든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미 있는 협상 준비 전까진 이란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이와 관련해 이란군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동맹국의 자산 전체가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맞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